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주요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주요 주가지수인 니케이 225 주가는 이날 4,451.28포인트 폭락하며 직전 거래일보다 12.4% 하락한 31,458.42로 장을 마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 당시 낙폭이었던 3,836포인트보다 큰 것이며 직전 거래일 대비 하락률로는 당시 14.9%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종합주가지수 토픽스와 니케이 선물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오후 한때 발동됐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다음 달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대폭 인하 전망 등으로 인한 엔화 대비 달러화 약세 등이 작용한 것으로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도 이날 전장 대비 234.64포인트 하락한 2441.55의 거래를 마쳤으며 이는 2008년 10월 24일 이후 16년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날 오후 한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가량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 타이완 증시도 8%, 싱가포르는 5% 넘게 하락했으며 홍콩과 상하이,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증시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민자 망명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영국 북부 로더햄의 망명 신청자 수용 호텔 앞에 운집한 700명 규모의 반이민 시위대는 경찰에게 벽돌을 던지고 호텔 창문을 부수고 방화를 저지르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명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리버풀과 브리스톨, 타머스, 미들스보로, 벨파스트 등지에서도 정부의 난민 망명 수용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시위를 극우 폭력 행위라고 비난하고 가해자들은 강력한 사법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오늘 전국 경찰청장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영국 내 망명 반대 시위는 지난주 영국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3명의 어린이가 숨진 사건의 용의자가 이민자라는 거짓 정보가 퍼지면서 확산됐으며 지금까지 420명이 체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남아시아 국가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총리가 사임하고 인도로 피신했습니다. 인도의 CNN 뉴스 18 방송은 오늘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를 떠나 이날 인도 동북부 아가르탈라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커 우스자만 방글라데시 육군 총사령관은 이날 방송연설에서 하시나 총리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면서 곧 임시정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방글라데시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다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그동안 2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어제 하루 전국적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91명이 사망하는 등 폭력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시위를 촉발한 정부 정책은 독립전쟁 참가자 자녀들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것으로 2018년 폐지됐다가 최근 다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재도입 조짐이 나타나자 대학 졸업생 등 수백만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이스라엘과 이란 등 중동 국가들 간에 고조되고 있는 갈등과 관련해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G7은 오늘 공동성명에서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영내 광범위한 충돌을 촉발시키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현재의 보복적 폭력의 파괴적인 반복을 영구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긴장을 낮추며 사태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G7의 이날 발표는 지난달 31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된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5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대규모 전방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해당 무기체계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조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 사령부에 새로 합류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독일의 기여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5에서 3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대규모 전방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해당 무기 체계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방지대에 배치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4일 평양에서 열린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에 인도됐다며 압도적인 공격력과 타격력 우세, 그리고 화력 임무 공간 다각화 실현을 언급하고 특히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인도된 무기체계는 사거리가 110km가량인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라의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사대는 조만간 한국과의 군사분계선 일대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일체 핵 위협을 억제하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보다 완비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 역량 태세를 구비하겠다며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CRBM 발사대를 대규모로 전방 배치한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남 공격용이나 위협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전력화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고 북한이 공개 보도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대는 바퀴 6개 달린 차량에 사각형의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한꺼번에 1000발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 발사대가 모두 전술핵 미사일용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분명한 것은 북한이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미 한해 미사일 방어망에 큰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투발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미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다양화하면은 문제가 한국과 미국이 그만큼 이것을 막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북한판 맞춤형 확장 억제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미국에 보낸 메시지는 없었나요? 김 위원장은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대결이라는 것이 30여 년간의 미국과의 관계를 통한 총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결코 몇 년 동안 집권하고 물러나는 어느 한 행정부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대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다만 김 위원장의 연설이
비록 대결에 무게를 두었지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며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이번 인수인계식은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북한식의 대응 경고라고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행사가 최근 미한 동맹 사상 처음 실시된 핵과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과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UFS 훈련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이제는 미국 추종 국가들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의 확장 억제 강화를 자신들의 핵 무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한 겁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한국이 핵과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을 한 것처럼 북한도 자신들이 전술핵 투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11라 미사일을 전방 지역의 재래식 부대와 결합해 북한판 CNI를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화성 11라와 같은 핵 투발 수단을 전용 군단에 배치함으로써 핵 그림자 전략을 실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한미 CNI는 더욱 강화돼야 됨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핵 개발이 이젠 한반도 핵 경쟁으로 이어지는 국면이라며 장기적으로 북한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협력체가 이제 질적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왔다. 이건 북한에게 기회 요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다종다양한 핵무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유지와 군수 보급의 천문학적인 더이라고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네. 이번 인수인계식은 압록강 유역 대규모 수해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건데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기념식 연설 전 발사들을 돌아보며 온 나라가 큰 물 피해 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 무기체계 인계 인수 기념식을 진행하는 건 국방력 강화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체 없이 밀고 나가려는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분야 성과를 홍보해 내부 결속을 꾀하고 이를 통해 수혜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수해 관련 인도적 지원 제의에 대해 첫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침수 지역에 투입돼 주민 4,200여 명을 구출한 공군 직승 비행부대, 즉 헬기 부대를 2일 축하 방문해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 연설을 했다고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그리고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들이 추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한국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모략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지원 제의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라며 수해 관련한 북한 내 정보 통제 차원의 대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북한 정권이나 김정은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이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일종의 덮어버리기 위한 북한 내부에 대한 정보 조작이 주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압록강 유역에 지난달 말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에 심각한 수해가 나자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조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국의 대선 전후로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 이러한 핵실험은 영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s we've mentioned before, those tests are extremely destabilizing to the region, and we want to see 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최근 인도 태평양 순방 중 도쿄에서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한 걸 거론하면서 당연히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한 행동이 화두에 올랐으며 이는 일주일 내내 대화의 큰 토픽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한국, 일본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가능토록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결정이 미국 대선을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가 전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계속 핵전력을 증대한다면 미국은 핵태세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핵자산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의 발언을 모두 보진 못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I haven't seen all of his comments. Certainly what we want to see is 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앞서 나랑 차관보는 이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우리 핵전력의 규모나 태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We now find ourselves in nothing short of a new nuclear age. An unprecedented mix of multiple revisionist nuclear challengers. 다만 나랑 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한국이 미한 핵협의 그룹을 통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확장 억제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게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가 미래에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최근 VOA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정부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N뉴스 김영권입니다. 독일이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유엔군 사령부에 새로 합류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독일의 기여에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일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한 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트 응우옌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독일의 유엔사 신규 가입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국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독일의 귀중한 전문성과 재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유엔사에 합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평화적 협력의 기반으로서 규칙의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이었던 독일은 앞서 이날 유엔사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을 했지만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의료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018년이 돼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유엔사는 이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한국,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가입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우리는 힘의 법칙이 아닌 규칙의 힘을 믿는다며 유엔사에 합류해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 러키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도 이 자리에서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에 앞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피스토리우스 장관과 회담을 갖고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으로 한국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새 동반자를 얻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해 데이빗 맥스웰 아테젤락스터 부대표는 이일 VOA에 통화해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독일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n important step forward. It's a demonstration that Germany supports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특히 유럽에 있는 독일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엔사에 합류한 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구성된 침략자의 축을 고려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는 상호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유엔사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유사시 독일이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사령부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합니다. 또 한국전쟁 전정협정의 유지를 감독하고 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새로 합류한 독일을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18개국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고가의 수입 외제차가 포착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모든 운송수단의 대북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가 발생한 지역을 현지 시찰하면서 고가의 외제 수입 차량을 이용한 것이 포착된 데 대해 대북 제재의 운송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VOA의 관련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운송 차량 공급과 고급 자동차 공급을 모두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높아져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인명,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자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렉서스 LX600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미화 약 11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제품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20년 8월에도 렉서스의 대형 SUV 차량을 이용해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렉서스 SUV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포착되는 데 대해 VOA는 일본의 자동차 기업 토요타 미주 본사 측에 수차례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토요타 미주 본사 커뮤니케이션 팀은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 잇따라 자사 차량이 김 위원장의 이동 행렬에서 포착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토요타는 수출 통제 및 제재법을 포함해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고가의 해외 수입 차량이 포착되면서 제재 위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벤츠 본사는 VOA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나온 차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유입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에도 벤츠를 비롯해 일본 토요타 차량, 미국 포드 차량 등이 잇따라 김 위원장의 이동 행렬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국 포드 본사는 이에 대해 VOA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북한 또는 북한 대리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고가 외제 차량 수입 의혹에 대해 북한 내부의 사치품 조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 출신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 비서실 직속 인력들이 대리인을 통해 유럽 등지에서 고가 차량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제재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사온다고 하게 되면은 유럽에 나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사되 본인 이름으로 계약은 못 하니까 그 현지 파트너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게 되는데 일단은 그 사람도 돈을 받아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이 돈을 송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이나 다른 쪽에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에서 그 사람한테 뭐 송금이 진행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제재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만 송금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2번, 3번을 거쳐서.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다 탈북한 글로벌 피스재단의 이현승 연구원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외교관을 통하지 않고 북한과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제3자를 통해 고가 차량 등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치품의 이동 경로를 겨냥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커넥션에 대한 계좌 조사와 동결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치품을 막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이제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커넥션의 이 계좌 동결에 대해서 더 많이 힘을 쏟는 게 그 사치품 중단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유엔 제재에 위배되는 고가의 수입 외제차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3년 안보리에서 대북결의 20945가 채택된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5개 대북 지원 국제기구 업무를 총괄하는 유엔 상주 조정관이 수혜 지원을 위해 북한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적십자 연맹도 국제 지원들의 북한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콜롬바노 주북 유엔 상주조정관이 2일 우리는 지난 주말 시내주시와 의주군 일대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바노 상주조정관실은 지난 2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묻는 BOA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식적인 사상자 보고는 없지만 상주 조정관은 피해 지역 내 생계수단 손실에 대해 북한의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같은 노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도 BOA에 북한으로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FRC 공보실은 우리는 홍수에 따른 영향에 매우 우려하며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 적십자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고 국제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IFRC 국제직원들의 북한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날 북한 수해와 관련한 BOA 질의에 유엔 및 다른 대북 인도 지원 행위자들과 북한 홍수 상황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스웨덴은 유엔 기구 및 국제 적십자사, 적신월사 등 북한 내 인도주의 단체를 지원하는 주요 기부국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BOA 관련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홍수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많은 희생자 발생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폭우로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주택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000 정보를 비롯해 공공건물과 도로, 철길 등이 침수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수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 복구 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해와 관련해 소집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련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일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전격 제의했습니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남북 연락 채널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2일 현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2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here, though, is really in an emergency, where people are on rooftops or something. 교수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북한이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원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단둥은 큰 피해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이번 수해가 당국이 자초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신의주 출신으로 미국 서부에 사는 김두현 씨는 홍수 피해로 물에 잠긴 신의주시 영상을 보면서 지난 1995년 겪었던 대홍수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신의주와 그 단동이 거의 그냥 바다처럼 보였었어요. 다 잠겨가지고 또 내려가는 집이며 또 내려가는 소, 또 내려가는 돼지, 진짜 그 동뚝에 서서 사람들이 발 동동 구르면서 그 물이 찰랑찰랑 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그냥 계속 전부 다 대피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저는. 북한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1995년 북한 대홍수는 유엔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 반세기 세계 최악의 10대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김 씨는 1995년, 2010년, 2016년에도 신의주 등 평안북도가 침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계속 겪었지만 주민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즉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반겼습니다. 그건 당연히 잘한 거죠. 당연히 저희가 그런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야 맞는 것이고 또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던 남한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그건 상관없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해 복구 이런 지원을 남한 정부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것을 북한 정부에 제안을 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소집한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에서 이번 수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일 현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사는 김마태 씨는 같은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웃나라의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보편적인 국제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원 제의를 한 건 같은 혈육으로서 잘한 일이지만 북한 지도부가 이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안 받는 게 낫죠. 망심도 안 하니까.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 안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있지만 재산과 직업적으로든가 모든 게 피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은. 그 나라에 보험이 돼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또 이자같이. 우린 여긴 미국에서는 집보험이 돼 있고 의료보험 돼 있고 다 대응이 되지만 그 나라는 보험이라는 게 없어요. 탈북민들은 수해를 겪은 북한 이주민들에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북한 당국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신의주 맞은편인 중국 단둥은 큰 피해를 겪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 홍수 피해는 분명 북한 당국이 자초한 인재란 것입니다. 특히 중국 단둥은 압록강변을 따라 수십 개의 방지문을 보강해
2.5m 높이의 방벽을 세우는 등 대책을 계속 강화했지만 북한은 같은 피해를 여러 번 겪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텁스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조성우 씨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기초적인 경제 원리조차 따르지 않은 채 국가 자원을 엉뚱한 곳에 전용한 결과 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할 때 먼저 인프라스트럭처를 먼저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도로 같은 거라든가 공장을 짓고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치수 사업이라든가 다리 건설하고 그리고 뭐 항만 또 뭐 공항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물 관리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북한의 하는 정책 방향을 보면 그런 것들은 다 뒷전에 있고 먼저 자기 지도자가 자기 어떤 정치적인 치부를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조 씨는 지도자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북한에서 늘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지원 제의를 수용치 않고 있고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조차 미온적인 이유는 모두 지도자의 위상과 결부시키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수혜 지원을 받아서 국민들이 빨리 안정되는 것보다는 그런 수혜 지원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민심의 동료 같은 것을 더 걱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국민들의 생활 안정보다는 북한이 선전하듯이 보다는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체면 같은 것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수혜 물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북한 국민들이 한국의 이제 물자들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 수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동요 같은 것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가 있죠. 김마태 씨도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이나 마식령 스키장,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등 관광시설, 겉만 번지르르 한 아파트 건설보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 기반 시설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기존의 정책을 받고 주민 우선순위의 자원 배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탈북민은 한국 정부가 수혜 지원을 하는 게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부에 사는 글로리아 씨입니다.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형제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쪽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정말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만약에 도와준다고 하면은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 정말 그 북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글로리아 씨는 과거 북한에서 여러 재해를 겪었을 때 북한 당국은 물론 한국이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모두 정부 입맛에 맞게 전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두현 씨 등 여러 탈북민은 최대한 투명성을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체면을 구기더라도 삶의 터전을 잃은 북한 주민들을 먼저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N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삼국 협력의 진전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내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하려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은 미한일 국방장관이 최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데 대해 삼국의 안보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리드 의원은 이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오스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을 위해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모두 신뢰를 구축하고 영내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일본, 한국, 미국 간의 삼국 관계에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일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격상하는 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외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필리핀,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맹을 통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상원 군사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과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 군사위원장인 마이클 로저스 의원실에도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로누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협력각서는 3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효과적 운영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엣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브루스 콜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VOA에 미한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대해 향후 3국의 지도부가 바뀌어도 지금까지의 중요한 진전을 되돌릴 가능성을 적게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more explicitly linking the three countries. 그러면서 이번 문서는 미한일 3국을 더욱 분명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체제는 결국 노동당과 장마당의 대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한국의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한이 맺었던 9.19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됐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까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9.19 그때 합의를 하고 나서 성인도에서 김정은이 포사격 지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11월 23일에 하면서 그 합의는 북한이 스스로 파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뒤에 우리가 과잉평가에서 깨졌냐, 우리가 먼저 깨졌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미 9.19 합의는 북한에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남북이 조치와 스탠드를 취하더라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이고 이미 깨진 겁니다. 북한군은 최근 휴전선 일대 방벽과 지뢰 매설,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 치부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때는 원래는 지뢰 매설이라든지 이런 재래식의 어떤 방벽 장치라는 건 침략에 대한 대비해야 되는데 신공에 대한 공개에 대한 대비해야 되는데 북한은 자기 병사들이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VOA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내부 사정 유입에 따른 북한 장병들의 남쪽으로 했던 탈출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런 모습은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북한은 지난해 한국을 겨냥한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을 공개했습니다. 화산 30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 북한이 이제 우리가 핵무기 체계 완성이라는 관점에 보면은 디바이스 핵무기 만드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6차 핵체인데 그거는 성공했다 보고 투발 수단에 대한 문제,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늘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볼 때는 핵무기는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장소,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직은 자기들이 자신을 못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하면서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진 것인데요. 한국군의 킬체인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액체 연료 주입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상대방이 탐지 능력에서 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을 벌여서 이제 발사할 거라 생각하는 부분인데 기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발전하는 거죠. 북한 그래도 그냥 자신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 도입을 원하는 게 아니냐. 아직 투발에 대한 원하는 시기, 원하는 목표 지점에 투발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못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체 연료를 쓰면은 액체 연료 쓸 때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액체 연료는 보통 한 하루 이상의 어떤 발사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탐지가 가능해요.
고체는 탐지 시간이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탐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북한이 7차, 8차, 9차 핵실험은 별로 군사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5차, 6차 핵실험 이럴 때 그 핵무기 디바이스 완성 문제는 완공됐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 능력 가시됐기 때문에 이제 대미 전략과 대외 전략으로 갈 때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는 트럼프가 약속을 완전히 파기한다는 측면이 있고, 근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일곱 번째 핵실험했을 때 이전에는 늘 제재 결의안에 동의했는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제 역학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답변될 거예요. 북한은 대북 제재도 풀고 핵 보유국도 인정을 받는 파키스탄 모델을 원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2012년에 북한 학자를 콜롬 크레디시를 만났을 때 노골적으로 저한테 자기들은 파키스탄 모델을 원한다. 파키스탄은 이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핵을 개발하고 실험을 했는데 9.1 테러 때문에 미국이 아프간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파키스탄 도움이 필요했어요. 200억 달러 도움을 줬어요. 핵을 인정하고. 북한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북한 핵포를 인정하고 경제 제재 완화하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을 원하는데 미국 행정부들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기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보였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북한이 이런 협상을 하면은 트럼프가 약간 사기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도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과 역사상 첫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한일 군사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요? 한국과 미국은 양자 안보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일본과 미국은 또 양자 동맹 조약 바이래터럴 얼라이언스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양자 형제간 협력을 얼라이언스 냈다 그 안보 커뮤니티 정책을 엮으면 돈을 덜 들이고도 동부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협력 미사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력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맹 차원의 아닌 안보협력 부분에서는 협력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주재 왕야진 중국 대사가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왜 북중 간에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일까요? 사실 지금 시진핑과 김정은 관계가 안 좋아요. 김정은이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핵으로 쓰면서 김정은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를 많이 했거든요. 시진핑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북한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감정적 골이 좀 깊어져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북한 내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는 초고도 비만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쓰러지면 북한 권력은 누가 잡습니까? 신비의 사인 첫째 아들의 문제가 있고 다른 이제 북한 체제 특정서 봤을 때는 백조일동, 김치들 가문 속에서 권력 승계자를 옹립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김주에도 원어부대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후부터 김주를 등장시키면서 그 북한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2.19 쿠바 참사 이야기 들으면 북한이 최근 여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김주에도 원어부대입니다 생각합니다. 다른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쓰러지면 군부가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 군부는 권력을 안 잡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많은 증언과 내부 소식통과 정보 분석을 보면은 북한의 이제 김정은을 받들고 스태프들이 또 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외부 세계라든지 세계 사회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잘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내부의 어떤 권력 장치 내부에 의한 어떤 권력 체제의 변화, 북한 체제의 변화는 지금 단계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에 방공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장마당 세대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갈등이 장차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처럼 당이 두 개 있어요. 노동당과 장마당이 대결인데 장마당이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힘이 넓혀져 있고 장마당을 주도한 여인들의 북한 주민 여성들의 힘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장마당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 승리한 날이 한반도 체제를 바꾼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 한국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과 대책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파리 하계올림픽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파리올림픽은 이제 반환점을 지났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배드민턴과 양궁, 사격 등 여러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고요. 한국 언론들은 선수들의 활약상을 연일 머릿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은 이번에 한국 선수단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죠. 예, 오늘도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 출전한 앙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한국 배드민턴이 올림픽 단식 종목에서 우승한 건 1996년 애틀란타 대회에서 방수연 선수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이 폐막일까지 엿새 남은 현재 한국 선수단의 메달은 이미 금메달 11개에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단은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 12개로 종합순위 4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한국 선수단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폐막일까지 남은 엿새 동안 금메달 1개만 더 따면 서울올림픽 대회와 이제 기록이 같게 되는 거네요. 예, 태권도와 역도, 사격 등이 한국 선수단의 남은 기대 종목인데요. 최소한 1개 이상의 금메달이 가능할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 양궁에서는 한국 올림픽 사상 최다 금메달 기록이 수립됐더군요. 예, 김우진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 선수는 남자 단체전과 혼성전,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전 올림픽 때까지 합해서 모두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에 양궁 종목에 걸린 금메달 5개 모두를 싹쓸이하면서 세계 최강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 밖에 여자 복싱에서는 54kg급에 출전한 이매지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선수단은 성적이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여자 복싱 54kg급에서 방철미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북한이 올림픽 복싱에서 메달을 딴 건 2004년 아테네 대회 남자 54kg급에서 김송국 선수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탁구 혼합 복식에서 은메달, 다이빙 여자 싱크로나이즈 10m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순위 44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7개 종목에 16명의 선수만을 파견한 것에 비춰보면 괜찮은 성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진행자께서는 혹시 실미도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북파 공작원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아는데요. 한국 영화 사상 첫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실미도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오는 10월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작원 가족들의 오랜 청원을 국방부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네, 공작원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천 앞바다 실미도에서 북파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던 이들 24명은 훈련 과정에서의 가혹한 처사에 불만을 품고 기관병 18명을 살해하고 섬을 탈출했습니다. 지난 1971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일입니다. 이들은 탈취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진입해서 군과 경찰과 교전을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20명은 사망했고 살아남은 4명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이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하나요? 이 사망한 공작원들의 가족들은 공작원 선발과 또 사건 직후 군 당국이 이들을 간첩 또는 사형수와 무기수 등 특수범이라고 허위 발표한 데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모두 보상금을 받았고요. 사형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정부로부터 특수임무 유공자 인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면 한국군의 어두운 역사 하나가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미도 사건은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당시 박정희 한국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일과 관련이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1968년 1월에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위해서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하는 121 사태가 발생했었고요.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살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당시 한국중앙정보부와 공군이 북파 공장원을 모집해서 실미도에서 3년 넘게 훈련을 진행했었는데요. 남북한 간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공작원 북파 계획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요즘 한국은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여주는 어제 40도로 5년 만에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40도를 넘는 이상 기온이 측정된 사례는 지난 1942년 대구에서 한 차례 있었고요. 이후에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있었다고 합니다. 네, 40도가 넘는 이상기온. 이 정도 무더위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동안에만 5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는데요. 올여름 들어 온열 질환자는 1,5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한반도가 폭염에 갇혔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닭과 오리, 양식, 물고기, 돼지 등이 무더기로 폐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